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들 보고 계시는 부부의 세계, 이 드라마의 대사의 한 장면, 사랑에 빠진 게 죄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사랑에 빠진 게 죄야? 라고 하는 그 남자 주인공의 남자 배우의 그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또 생각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아내가 푹 빠져 있는 이제 드라마를 이제 얘기들을 이렇게 듣고 저도 이제 좀 클립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랑에 빠진 게 죄야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할 말들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이제 같이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를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그게 딱 그 기사 제목으로 나와서 그 포털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떴더라고요. 그 사랑에 빠진 게 죄야 이렇게 하고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쭉 했는데 댓글이 어마무시해요. 막 이 자식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 굉장한 그 분노의 그 댓글들을 정말 봤습니다. 거의 뭐 흉악범에게 이제 쏟아붓는 그 댓글들을 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우리네의 그 열받는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를 또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서 이게 좀 상처가 깊은 그런 그 핵기침의 형태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좀 길고 약간은 지루하고 또 재미없으면서 아주 어렵게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뭐 3분짜리, 2분짜리 영상으로 딱 결론만 내서 편집 딱 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들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긴 영상들 또 좀 묵직한 내용들을 또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그 과정들 속에서 이제 여러 북받치는 마음들이 위로도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의 사고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그래서 조금은 길고 재미없고 그리고 또 생각도 좀 해야 되는 어려운 주제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적어도 요 주제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할 수 있지만 한번 틀어 놓으시고 뭐 설거지 하시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차 마시면서 라디오 듣듯이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결론부터 얘기하지 않고 또 그 배경부터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사랑에 빠진 게 죄야?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예, 라는 이야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 아내도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개 같은 자식.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 아내와 같은 똑같은 심정을 가질 거예요. 저는 좀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지나온 세월들에 대한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예, 그래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도 지나갔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전에는 뭐냐면 이제 모더니즘 시대였습니다.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뭐든지 규격에 맞춰져 있는 모던이라는 게 이제 현대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모더니즘의 현대주의 뭐 이런 뜻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모더니즘 시대에는 모든 게 규격에 맞춰져 있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사회, 경제, 문화, 예술에 있어서 또 인간의 철학까지도 답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모두 다 따라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사회 산업 사회가 이제 발달하면서 막 공장에서 이제 찍어내잖아요. 벽돌을 찍어내고 똑같은 것들을 찍어내는 것처럼 이제 진리도 또 어떤 생각도 철학도 모든 게 정해져 있다라는 답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답을 찾아서 그걸 따라야 된다라는 게 사실 모더니즘 사회였습니다. 모더니즘 사회에는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두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들어 이제 예술 면에 있어서도
뭐든지 형식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일괄되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형식들을 따르게 됐죠. 그래서 좀 딱딱하고 그리고 모두가 좀 형식이 대부분 비슷한 모습들을 띠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그 이제 철학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철학에는 분명한 답이 있고 그리고 그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모두 다 발견해서 그걸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걸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형식으로 되어졌던 게 이제 모더니즘 시대의 철학입니다. 또 신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걸 믿고 따라야 되고 그리고 정해진 그 규율과 어떤 규례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시대의 어떤 연설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그 대중연설, 심지어 어떤 회중의 어떤 종교 강연 이런 것에 있어서도 또 대중연설 이런 것에 있어서도 딱딱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정해주는 게 사실 모더니즘 시대였고 사람들은 그러한 정보들을 공유해서 이제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더니즘 시대에 이 정답이 정해져 있고 인간은 정답을 알고 있고 정답은 정해져 있고 우린 따라야 된다라고 했던 사고방식에 굉장한 균열을 일으켰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모더니즘 시대에 특히 이 산업사회, 어떤 산업혁명이 성공한 이후로 이제 산업사회가 이제 경제가 막 발전하고 뭔가 잘 살아드는 듯 싶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인간은 답을 갖고 있고 그 답을 가지고서 이제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면 유토피아가 펼쳐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토피아가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벌어졌던 전 세계를 강타했던 정신적 충격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 2차 대전입니다.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생각들 또 그것들이 또 거기서 나오는 그 연설들 또 거기에 따랐던 그 사람들이 했던 자행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제 유태인들에 대한 학살 또 여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타 민족에 대해서 이제 침탈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반인륜적인 행동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그리고 좀 넓게는 이제 아시아권까지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겪으면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모더니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어땠냐면 당시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연설을 했을 때 그 연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고 그것이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따랐는데 그 따른 결과가 뭐죠?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단순히 뭐 영토 확장의 정쟁을 넘어서서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정말 그 어린아이들까지 가스실에서 막 이렇게 죽게 하고 막 이런 일들까지도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충격에 빠진 거죠. 이제 전쟁하냐고 정신이 없었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모더니즘 사회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진 일들이 뭐냐면 진리는 없다 라는 거예요. 뭐가 진리냐? 이제 내가 맞다고 생각한 거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이 진리다 라는 쪽으로 이제 모든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가 막 뭐라고 떠들어도 내가 느낀 거, 또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옳다고 한 것이 진리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그것이 진리더라도 내가 그것을 느끼기 전까지,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내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기 전까지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모더니즘 사회에서의 그 어려움들의 반작용으로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포스트가 어떤 뒤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더니즘 사회의 그 뒷부분에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진리는 없다. 내가 느낀 게 진리다. 라고 또 하는 거죠. 또 내가 경험한 거가 답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어떤 그
산업사회의 소비 문화를 좀 볼까요? 소비 문화에서 과거에는 남들이 자동차를 뭐를 딱 사면 포드 아니면 뭐를 딱 사면 이제 다 그거를 산 거예요. 다 그게 좋고 그리고 다 대세가 그거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게 된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다 써보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다른 남들이 다 포드 사더라도 남들은 다 뭐 도요타 사더라도 나는 그냥 그 조만한 그 이제 중소기업의 자동차가 뭐 중소기업에서 자동차를 만들진 않지만 어쨌든 뭐 한국의 작은 기업에서 만든 자동차가 더 좋다고 느끼면 그게 답인 거예요, 본인한테.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고객 경험 만족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이슈가 중요해진 거죠. 이제 이것이 그 어떤 철학, 종교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종교에 있어서도 이제 과거에는 신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그냥 믿어, 따라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믿어지고 또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제 얻는 것들이 만큼 내가 이제 믿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또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도 이제 과거에는 명제가 있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명제가 딱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 내가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경험했는지가 중요하고 그것이 곧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1000명이면 1000명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다 달라도 오케이. 의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연설 방법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더니즘 시대에는 어떻게 얘기했죠? 이제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1, 2, 3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제 연설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의 경험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특별히 인생의 목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한 고민에서 고민하고 있던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고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이 내 마음에 크게 터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몇 번의 인생에 더 많은 또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나는 인생의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경험 위주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나눴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명제를 나누게 된 거죠. 그러면 그거를 받는 사람은 어떠냐면 받는 사람은 이것을 딱 명제로서 딱 답으로서 이야기하고서 그거를 딱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수많은 그 진리줄 중에서 게 하나인데 한 사람의 경험인데 내가 듣다가 내 마음에 울린 거, 내 마음에 터치가 됐다면 그것은 좋은 또 그것은 맞는 말인 거예요. 만약에 터치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그 사람 의견이지 내가 받아들이거나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연설의 방법에서도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가 있다의 시대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진리는 없고 내가 경험한 것에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아주 극단적인 우리가 마음에 와닿게 바뀌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밀레니엄 시대 다시 말해서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시대의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물론 시대상으로는 또 훨씬 더 전이죠. 하지만 우리가 좀 경험한 것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밀레니엄 시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밀레니엄 시대에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의 시대가 있는데 이 사고방식이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자 보세요. 옛날에는 어떻게 얘기했죠? 부모는 순종해야 된다.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야 됐죠. 과거에는 의사, 변호사, 전문직이 대세였잖아요. 그걸 해야지 성공한 삶이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런 방식 가운데 딱 사고방식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노는 건 안 좋은 거고 그리고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되고 대학은 가야 되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세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죠? 꼰대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얘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예요. 뭐 놀기도 하고 유튜브도 해보고 모두 사람도 만나보고
뭐 또 이런 것들 다 해보는 거예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안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는 거죠. 내가 부모님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가 마음이 뛰고 자기가 정말 경험이 되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은 직업이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가 직업군의 서열에 위에 올라왔습니까? 예를 들어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뭐 또는 또 뭐 연예인, 뭐 또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딸아이의 이제 학습 발표가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에 갔었는데 그때 질문들이 그거였어요. 나는 무슨 직업을 하고 원하는가라는 거였는데 그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옛날 같았으면은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뭐 이런 거 의사, 변호사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대통령 뭐 다 이런 거였겠죠. 근데 천차만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건축학자가 되겠다. 어떤 사람은 뭐 KT 임원이 되겠다.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연예인 그 누구죠?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매니저, 연예인 매니저를 하겠다. 나는 어떤 사람은 뭐 지리학자가 되겠다. 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과거에 그 직업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도 없었어요. 이처럼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진리가 있었고 그것을 다 발견해서 따라야 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내가 느낀 게 답이야.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옳은 거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제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진리는 없어. 그러면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동의가 돼야 진리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느낌, 가장 중요한 건 내 경험,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터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사회적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것을 나타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강력한 증거가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성의 역할에 대한 그 차이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죠? 남자와 여자는 딱 세상 전 인류 가운데서는 남자, 여자, 끝 이랬잖아요. 그러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설사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숨기고 그것이 자기가 이게 진리는 아니다. 라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심지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너는 지금 꼰대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시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또 그 어떤 남자가 여자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본인도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 가운데서 지냈던 분위기라는 거예요.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런데 이젠 어떻죠?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나 남자인데 내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 내 느낌이 그렇다는데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내가 그렇다는데 너희들이 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남자가 남자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가 여자를 뭐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 그게 뭐 내 느낌이 그런데 너희들이 나한테 뭐라 할 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 여자인데 내 남자가 되고 싶어. 나 남자인 것 같아. 나 남자로 살아가고 싶어. 내가 그게 뭐? 그게 왜 잘못됐어? 내가 느낀다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라는 것으로 완전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가 있다 해서 진리는 없다. 진리를 따라야 된다 해서 내가 생각하고 느낀 게 진리다라고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사회적인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통죄 폐지입니다. 간통죄 폐지는 뭐냐면 과거에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과거엔 어땠죠? 우리가 이거 사회적인 동의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너가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관계를 하고 그리고 뭐 만나고 이제 뭐 살림을 차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죄로 여기겠다, 잘못으로 여기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 만들었어요. 예, 법으로 이제 간통죄,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또 외도를 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법적으로 이제 고소를 하면 이제 그 상간녀와 또 배우자 모두가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근거는 뭐죠? 남자는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근거, 그것이 이제 이런 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이것이 진리다 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죠?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건 뭐죠? 한 결혼한 사람이 한 남자와 결혼했을 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했을 때,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잠자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나라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처분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하고 뭐 못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잘못하고 잘하고에 대해서,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 법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주진 않겠다라는 게 이제 그 간통죄가 폐지된 이제 배경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간통죄가 폐지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다는 건 뭐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아주 극단적이라보다는 이것이 아주 분명한 표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가 없다. 너가 느낀 게 진리야. 우리 사회에서도 진리는 예전에 한 남자 한 여자 사랑하고 한 여자 한 남자 사랑하는 게 진리였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느끼고 너희들이 경험하고 너희들이 동의가 된 것들이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쪽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최근에 이제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다시금 부활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이 나왔어요. 아세요? 예, 우리 대통령께 말한단가요? 그게 국민청원이라는 게 정부에 말한단가요? 그 청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되게 큰 사건들은 거기서 올려서 뭐 20만 명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정도 구두로 해줘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간통죄를 다시금 부활시켜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게 슬로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간통죄에 대해서 뭐 팽팽하거나 또 우위에, 간통죄를 다시금 부활시켜 달라는 게 좀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차츰 이제 간통죄가 그런 게 왜 있어? 그걸 왜 부활해야 돼? 라는 생각 쪽으로 시대 기류가 많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더 이런 사고방식들은 더 깊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런 우리들의 아픔과 이런 노력들이 사실 빛을 발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이제 라는 생각이 좀, 사회적인 기류가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제 나온 배경이 뭐냐면 바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런 드라마 작가가 이런 워딩을, 이런 대사를 자신감 있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배경 가운데 나온 겁니다. 사랑한 게 죄야? 사랑에 빠진 게 죄야? 라고 물은 거죠. 아마도 대부분의 기성세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에 빠진 막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죠? 뭐 아니다. 뭐 어떻게 너 결혼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막 올라오는 세대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진리는 없다,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이것에 대해서 그런 대사, 그런 워딩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느끼지 않거나 뭐 긴가민가하는 헷갈려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점차 내가 느낀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외도라는 사람들, 불륜을 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는 심지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차하면 뛰쳐나갈 사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마음의 동기는 뭐냐면 내가 사랑에 빠진 거는 죄가 아니다. 내가 끌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는 그 이제 이야기가 배경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희들 이제 영상들을 제가 만드는 가운데서 이제 외도한 사람들의 당사자에게 썼던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외도한 당사자에게 제가 했던 이제 몇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그게 그런 거 만들면 싫어요 막 이런 거 엄청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의 어떤 양상의 그 어떤 채널의 품질도 되게 품질이라보다는 어떤 평가 기준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측에서 되게 이렇게 이 채널을 좋지 않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싫어요 막 그것도 막 늘어나고 막 그러니까 채널 자체가 대중들에게 이렇게 알려질 기회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이제 직면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깨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근데 거기에 이런 댓글이 담겼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중에 그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댓글이 담겼어요. 그러면 내가 죽으란 말입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힘든데 또 내가 뭐 그러면 나는 왜 바깥의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한 여자만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몇 분이 좀 이제 반감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그분이 글을 지우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워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진리는 없다. 내가 느낀 게 진리다. 그래서 내가 사랑에 빠졌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이것은 진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에 빠진 게 죄냐? 라고 물어보는 게 내가 이런 거 느끼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이건 오라! 라는 게 배경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길었죠. 어렵고 또 복잡했지만 그래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이래서 이런 생각들 하는 거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상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냐라는 게 제가 댓글들을 쭉 봤어요. 그 뉴스 기사에 본 댓글들을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랑에 빠진 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제 생각은 사랑에 빠진 거는 1차적으로는 사랑에 빠지도록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데까지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질 때까지 자기의 마음을 허용한 거는 죄다. 그거를 방임한 거는 죄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또 다른 죄는 뭐냐면 사랑에 그렇게 해서 여차여차해서 사랑에 빠지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입 밖으로 내고 그리고 그거를 실천한 것 또한 죄다. 라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요. 이제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사랑엔 빠질 수 있는데 너가 그 사람을 만난 게 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사랑에 빠진 게 죄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제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에 빠지기까지는 시간과 절차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자기를 놔두고 그것들을 그냥 과정들을 지나갔던 거 그렇게 하도록 자기를 허용했던 거 이게 죄다. 그리고 사랑에 뭐 그렇게 해서 빠질 수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입 밖으로 내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걸 실천한 거 그게 죄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엔딩할 수 있어요. 모더니즘의 시대의 사람들은 맞지 맞는 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내가 느꼈다는데 네가 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느꼈으니까 그게 답이다. 사랑에 빠졌으니까 그거는 사랑이고 그것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결혼할 때 결혼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그 서약들을 할 때에 그 서약들은 여전히 우리는 어, 그 서약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느꼈으니까 그건 사랑이고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결혼 서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정말 그 반려자로 여기고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이 다른 데에 들면 다른 사람이 내가 좋아지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아질 수 있고 내가 만날 수도 있고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당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까지 이야기해야지 결혼 서약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결혼 서약이라면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의 결혼 서약은 어떻죠? 이렇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언제 사랑하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당신에 대해서 막 끌어오르는 마음이 있거나 없거나 때론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때론 싸웠거나 내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기로 서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다른 이제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나는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좀 들었더라도 그 마음들을 추스려서 당신만을 사랑하기로 당신에게 충성하기로 내가 서약합니다. 라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사랑의 관계로서의 서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서약의 기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이런 서약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그래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결혼했거나 아니면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러니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나는 입장이 바뀌었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결혼 서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나 안 들 때나 우리는 한 사람만 존중하고 그에게만 배려하고 바라보고 충성하기로 결단했던 게 다짐했던 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혼 이후에 내가 느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반칙입니다. 결혼 서약에 대한 반칙이고 상대방과 함께 내렸던 약속에 대한 어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처벌받긴 어렵지만 어쨌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벌받아도 저는 그것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사회적인 어떤 그 평가든 아니면 그 가족 안에서의 평가든 또 그 배우자로서의 평가든 저는 거기에 대한 처벌과 비판과 판단은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길고 어려운 복잡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만큼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 영상들을 보면서 이게 답이다 라기보다는 이게 동의가 되면 답이고 동의가 안 되면 답이 아니다 이렇게 다들 우리 영상들을 보고 하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어떤 그 내가 생각한 것들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증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방식이 이 사회에 아주 널리 전해져서 심지어 부부 생활까지도 결혼 생활까지도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 가운데서 이런 대사나 워딩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제 결혼 서약할 때의 서약은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충성해서 서로가 온전한 일치를 이루겠다라는 그 서약의 기초에서 저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잡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냐고 애쓰셨습니다. 좀 어려웠던 분들은 몇 번 더 이렇게 돌려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